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신혼은 지났지만 신랑과 나름 사이 좋고 별 트러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한 달 정도 전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원래 경기도권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집 계약이 끝났기도 했고 이젠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올라왔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원룸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곳이 저희 집 근처예요. 걸어서 10분 정도예요. 현재는 빈 방이 없고 10월에 월세 사시는 분이 방 빼신다고 그 방을 신우가 산다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얘기가 끝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10월까지만 신우 방 하나를 내달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방이 3개이고 안방, 옷방, 컴퓨터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컴퓨터방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잡다한 것들이 있고요. 폰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사용 안 해요. 그 방을 신우가 쓰게 하자고 부탁이 아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집 얻을 때 시댁 지원 없었어요. 시부모님 원룸 건물 지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빚이래요. 월세 들어오는 거 다 은행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서 2억 5천 지원해 주셔서 이 돈과 신랑 저 모은 돈에서 대출 없이 집 얻었고요. 친정에서 지원해 준 이유가 대출 받지 말라고 지원해 준 거고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5천만 원은 갚기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2억 지원해 주신 거죠. 결혼할 때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물이 다 은행 빚으로 한 거라 지원을 못 해준다. 대신 우리 노후는 알아서 할 테니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신경 쓰지 말아라. 너 시집살이 걱정하지 말아라. 난 너네 신경 안 쓴다. 너네만 둘이 알아서 잘 살면 된다. 였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시댁에 생활비 드린 적 없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 용돈은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시집살이 그런 것도 없었어요. 명절 때도 음식 같이 하시고 제가 며느리로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시누이 방을 내달라니 솔직히 짜증나고 싫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았고 또 얼마나 신경 써야 할 것이며 해서 싫었는데 지원 한 푼 없으셨으면서 시어머니가 방 하나를 달라 말라 하시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너네 빈방 하나 남는 거 그거 줘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우랑 친하지도 않아요. 명절 때 인사 정도만 해요. 음식 먹으면 방에 들어가고 갈 때 되면 인사하고 평소에 연락 안 하고요. 그렇다고 신우짓 하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여우 스타일도 아닙니다. 아예 대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회사에 있을 때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제가 너무 당황했고 저는 별소리도 못한 채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했고 바로 신랑한테 톡을 보내니 신랑은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바로 전화가 와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신랑과 신우는 사이좋은 남매가 아니에요. 신랑이 저랑 연애 시절 하는 말이 그때 비만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만이 되는 경우는 이해하는데 본인이 쉴 새 없이 먹어서 살 뺄 노력 없는 비만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열변을 하며 마지막에 그게 내 동생이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신랑은 동생을 엄청 이해 못하는 그러면서 불쌍하기도 하다고 말끝을 흐렸어요. 솔직히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조금 놀라긴 했어요. 단순한 뚱뚱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튼 신랑이 그날 바로 시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안 된다고 했고 바로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오시고 몇 날 며칠을 전화하시는데 저는 신랑이랑 통화라고 하고 그러다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한테 그래도 네 동생인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제야 서울도 오고 사람답게 살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고 몇 달이면 되는데 그게 힘드냐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충격적인 게 저한테 그래도 내 자식 큼이라 너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병 때문에 서울이 싫어서 경기도에 가서 혼자 쥐 죽은 듯 살았다고 내용이 즉슨 비만 때문에 학창시절 때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았대요. 그 후 대학에 입학해서도 이어졌고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경기도로 간 거라고 하네요. 혹시나 아는 동창 마주칠까 봐서요.
이제야 일도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서울에 오는 거랍니다. 뭐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저번 달부터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식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우가 절 그렇게 만듭니다. 저는 늘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을 만들고 밥을 대량으로 2번 해서 밥쿡에 담아 냉동실에 얼려둬요. 신랑이랑 둘이 살 땐 20개씩 만들어놨는데 신우가 오고 나선 40개씩 만들어놔요. 전엔 20개씩 만들어 놓을 때도 밥은 항상 남았고요. 아침 먹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제가 저녁은 거의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아침은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하루 일이 안 돼요. 신우 오고 40개를 해놓는데도 목요일쯤 되면 밥이 부족해요. 솔직히 밥국 용기가 작긴 해요. 햇반 작은 거 분량이에요. 아니 그래도 40개를 해놓는데 목요일 아침에 밥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신랑은 많이 먹어봤자 2개입니다. 그것도 저녁만 먹어요. 저는 늘 하나 먹고요. 아침만 먹고 저녁은 주말만 먹는데 말이죠. 재택근무라 집에 있는 신우가 한 끼에 2~3개씩 먹어도 남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먹었던 그릇도 치우지 않아서 보니까 어떨 때는 밥국 용기가 13개 겹쳐 있더라고요. 게다가 반찬은 정말 딱 이틀 가더라고요. 살면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산 적이 없는데 이젠 반찬도 종종 삽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이라 많이씩 한다고 하는데도 이틀이면 없어져요. 짜증나서 고추 참치 5개 든 거 2줄이랑 김 36봉짜리 사다 놨더니 이것도 저는 입도 못 대고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요. 과일, 우유는 전날 사면 다음날 구경도 못 하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건지 소파에 과자 부스러기, 식탁 위에 배달 음식, 하다못해 욕실에 초콜릿 껍질까지 온 집안에 음식 먹은 흔적을 남깁니다. 국은 한 솥씩 매일 끓이고요. 제가 아침을 꼭 먹어야 해서 일부러 안 해놓으면 제 손해이기도 해요. 집 주변, 회사 주변은 아침에 오픈하는 식당도 없고 편의점 김밥도 못 먹겠고 돈 몇 푼 든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밥 먹으려고 보면 먹을 게 없으니 짜증이 나요. 전날 과일, 우유, 빵 등등 이것저것 주문해놔도 다음날 퇴근하면 없어요. 주말엔 거의 시켜 먹는데 원래대로라면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탕수육 소짜 시켜도 탕수육이 남거나 배부른데 신우가 오고 나선 탕수육 대짜리, 짬뽕 하나, 짜장면 2개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요리 하나를 더 시켜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짬뽕이었는데 신우가 한 젓가락만 먹는다는 걸 진짜 거의 다 덜어가고 그럴 거면 2개를 시키던지 먹는 것도 와 탕수육 조각도 큰 걸 2~3개씩 먹어요. 군만두도 본인 짜장면 먹기 전에 다 먹고 양장피는 그릇 가져와서 정말 거의 다 가져가고요.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걸로 보입니다. 밥맛 떨어져서 젓가락 내려놓고 저는 또 굶어요. 저번엔 하도 짜증나서 밥이랑 반찬을 안 했더니 뭔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곤 그걸 그대로 식탁 위에 두고 재활용도 안 하더라고요. 몇 개씩을 시킨 건지 그거 치우는 것도 일이에요. 신우한테 벌레 꼬이니까 먹은 음식은 바로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네, 이 한마디가 끝이고요. 얘기를 해도 한 귀로 흘리고 네, 한마디 하고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요.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정말 사람 미쳐요. 신랑한테 얘기하면 신랑이 문 쾅쾅 두들기고 나오라고 해도 모르시네요. 이젠 제가 신랑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신랑이 목소리가 커요. 전에 신우가 먹은 것들 안 치워서 얘기한다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 잠그고 안 나오니 소리 지르고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왔어요. 이후론 제 선에서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 아니 대화 자체를 시도를 못해요. 신랑이 늦퇴근이라 그 시간까지 안 치우면 정말 날파리가 끓고요. 그래서 결국 제 몫이에요. 새벽에 라면은 또 언제 끓여 먹은 건지 냄비도 식탁 위에 그대로 컵라면도 국물 남은 그대로 올려놓고 채소 설거지통에 담궈 놓지도 않아요. 피자 시킨 것도 빈 박스 그대로 놓고 양념치킨 혼자 시켜 먹고 양념소스 남은 거 박스 그대로 창틀에 둬서 날파리 끓게 하고 신랑이 난리치고 소리 지르면 방문 잠그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요.
주말에 족발 특대 하나랑 보쌈 하나랑 리뷰 이벤트로 막국수 사이즈업까지 해서 시켰는데 저는 보쌈 막국수 안 땡기고 족발만 땡겼거든요. 근데 저는 족발을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그릇에 몇 조각 담아서 랩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제 할 일 하고 씻고 나왔는데 냉장고에 족발이 사라졌어요. 저 그때 보쌈, 막국수에 손도 안 댔어요. 그 족발이 제 저녁이었고요. 그리고 특대시켜서 양이 어마어마했고 저 먹을 거 조금 담아놓은 거예요. 신랑은 안 먹었다고 하고 신랑의 신우방 년이 그 방에 그 빈 그릇만. 신랑이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저는 말리고 신우는 울고 시어머님도 전화 오고요. 족발 사건으로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먹는 걸로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열받아서 다다다 말씀드렸어요. 어쩜 본인이 먹은 음식 치운 적 없는 것부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본인만 입이라고. 어쩜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안 하냐고. 이런 식이면 제가 너무 힘들다고. 방 비워줬으면 한다고. 스트레스로 회사 일까지 힘들 정도라고. 최소한 본인이 먹은 음식은 치워야 하지 않냐고.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다고. 퇴근하면 치우는 게 제 일이라고.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땡땡이한테 얘기하마. 이제 본인이 먹은 건 알아서 치울 거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낼 테니 땡땡이 먹는 걸로 타박하지 말아라. 신랑이랑 통화하라고 끊었고 신랑은 본인 동생한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문 잠그고 안 나오고 있네요. 어머님도 계속 전화 오고 아마도 내일은 오실 것 같아요. 내일 또 오셔서 눈물바람 하셔도 저는 같이 못 산다 할 것이고 신랑이 받아들이자고 하면 저는 친정에 가 있을 생각입니다. 신랑은 아마도 나가라고 할 것 같긴 해요. 전화야 차단하면 되는데 집에 찾아오시니 미칠 것 같아요. 신우 오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도 요즘 왜 그러냐고 직장 동료한테 들을 정도로 날이 서 있어요. 답답하고 정말 계속 같이 살다간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계속 시어머님이 신우랑 요구하시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냥 친정 가 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걱정되고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추가. 신우가 같은 경기도권인데 그간 자취했던 이유는 아버님과의 트러블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신우가 비만이다 보니 답답해서 늘 살 빼라고 잔소리하고 식사 때도 항상 한마디씩 해요. 명절 때 저 있는데도 계속 뭐라고 하십니다. 시아버님 호통치시는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님은 너무 오냐오냐 시키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신우가 학창시절에 왕따당한 얘기를 하실 때 본인도 보고 있으면 애가 타는데 음식을 줄이지 못하는데 어쩌겠냐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네 옆에 있으면 자극 좀 받아서 살 좀 빼지 않겠냐고. 저는 몸짱 이런 수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흔녀입니다. 신우가 자취했던 곳 보증금도 있고 다른 곳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여유는 있는데 일부러 저의 집에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보단 누군가랑 얘기도 좀 하면서 신우의 변화를 기대한 건 아닐까 하는 혼자서는 늘 그대로이니까요. 솔직히 어머님 오셔서 얘기했던 날 신랑은 끝까지 그냥 본가나 데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왕따 당했었단 말에 너무 짠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신우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없이 밥벌이는 재택근무로만 해왔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디자인 그런 쪽이요. 꾸준히 일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해요. 시어머님이 도움을 주셨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게다가 여지껏 친구 한 명 없었대요. 인간관계를 갖고 산 적이 없어서 그런가 눈치가 없어요. 살이 점점 커져간다고 저건 찌는 수준이 아니라고 여지껏 신우 다이어트 시도하는 것조차 못 봤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땐 혼자서는 무리예요. 병원 도움을 받아야지. 게다가 절대 의지도 없어 보이고요. 저는 살보단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싶어요. 사람이랑 대화 자체를 피하고 매일 그 방에 문 닫고 혼자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살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대들고 싸가지 없게 말하지도 않아요. 대답이라곤 조그맣게 네. 그리고 유일한 대화가 언니 이거 조금 먹어도 돼요? 이럴 때인데 말투가 온순해요. 정말 쓰면서도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돈백이든 천이든 무조건 싫어요.
제가 너무 지쳤어요. 이 짜증이 회사에서도 이어지니 죄 없는 후배한테 신경질적인 상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격 파탄자가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3년 차인데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다 못해 이혼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서 잠도 안 오고 주절주절 생각나는 몇 가지만 적어봐요.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를 보거나 하면 흥분해서 상대방이 다 들리게 욕을 하고 그냥 넘어가질 못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듣고 시비가 붙어 싸운 적이 여러 번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려고 헬스를 끊으러 갔는데 결제하시는 분이 현금으로 하면 몇 프로 할인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주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거 다 불법이라며 어디다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제가 꽃집을 하는데 바로 옆 건물에 식당이 2개 있어서 가끔 점심시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제 가게 앞쪽에 불법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는데 남편이 어쩌다 보게 되면 바로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크게 난 적도 있었어요. 같이 재래시장에 갔다가 그 안에 분식점에서 순대, 떡볶이 먹고 계산할 때 카드 안 된다고 하니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를 또 바로 신고하네요. 그거 신고하고 차로 가는 길에 시장 밖에 노점상도 죄다 신고했어요. 지인 가게에 옷 사러 가서도 현금 우대 써있는 거 보고 계속 불편해하길래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 명품 옷 짝퉁을 파는 거를 보더니 결국 또 신고했고요. 자주 시켜먹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배달도 하시고 단골이라고 종종 서비스도 챙겨주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헬멧을 안 쓰고 배달하는 걸 목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신고했습니다. 최근에도 동네 자주 가는 슈퍼에서 봉투값 안 받고 담아줬다고 신고해서 미안해서 그 슈퍼에 가지도 못합니다. 원래 봉투값 받으시는데 구매 금액이 10,000원 딱 맞게 떨어져서 그날만 안 받으셨던 겁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다 못해 택시 앞을 막고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다고 좀 태워주시면 안 되냐고 했고 마침 조금만 가면 병원이고 저희도 그 방향이라 합승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파서 식은땀 흘리면서도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내리자마자 번호판부터 찍더니 합승 불법이라며 또 신고했어요. 제발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봐도 왜 그래야 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이건 오늘 있었던 일인데 이 동네 폐지 주우러 다니는 노부부가 계세요. 이분들이 저희 아파트 빈병 분리수거하는 통에서 병을 좀 꺼내 가시는 걸 남편이 발견한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또 씩씩거리면서 신고하네요. 관리실에도 전화해서 따지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화를 내니 너처럼 물러터져서 세상 어떻게 사냐고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면서요. 결국 대판 싸웠어요. 연애 때는 저런 모습 전혀 안 보여서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니 매사에 저런 식이라 너무 정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추가, 댓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독했어요. 제 남편이 이렇게 욕을 먹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 걸 보니 일말의 정도 남지 않은 게 분명한 듯 싶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추가하자면 다행히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은 자영업자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퇴사했고 그 후 감사하게도 시댁 도움으로 제가 하는 꽃집 근처에 남편도 작은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연애 때는 남편의 저런 모습을 왜 몰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연애 때는 지하상가 출구에 김밥 파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먹지도 않을 김밥을 잔뜩 사기도 했던 남자입니다. 이때도 할머니께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 불법입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눈치를 채지 못한 내 두 눈깔이 원망스럽네요. 원칙주의자 성향이 있구나 정도만 느꼈지 내 눈으로 누군가를 신고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인간인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처음 유난 떤다 느꼈던 사건은 제가 하는 꽃집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전단 배포 알바를 써서 돌릴 때였습니다. 계속 전화로 참견하면서
전단지는 사람에게 직접 나눠줘야 한다. 혹시나 그거 남의 차나 집에 붙이면 전부 불법이고 과태료 무는 거 모를까봐 전화했다. 알바가 몰래 뿌릴 수도 있으니 잘 알려줘라 라며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알바한테까지 직접 전화했습니다. 살짝 피곤해서 짜증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과태료 물까봐 걱정해주는 거로만 알고 고맙기까지 했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 슬슬 본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 일요일은 쉬고 남편은 일요일에도 장사를 합니다. 보통은 11시쯤 일어나는데 일요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으니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던 인간이 갑자기 무슨 교회냐 물으니 씩 웃으면서 나가길래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근처를 차로 빙빙 돌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불박으로 다 찍으며 돌아다니느라 교회 간다고 한 거였습니다. 아직도 일요일은 알람해놓고 일어나서 꼬박꼬박 교회에 갑니다. 이 근처 교회란 교회는 다 순회한 듯 하네요. 남들은 남편이 외식하자고 하면 신난다던데 전 늘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유명한 먹자골목 한번 갔다가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전부 신고하는 거 보고 충격받은 적도 있고, 재작년 여름에 제 친구 부부랑 계곡에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저희는 과일, 간식, 음료 등을 준비했고 친구네가 고기, 밥을 준비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취사 금지라고 크게 써 있었고 어쩌나 하다가 친구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고기 구워 먹는 거 보니 괜찮은 거 아니냐며 우리도 그냥 먹을까 물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건 불법이라고 안 된다며 지킬 건 지키며 살자고 또 설교를 시작했고요. 분위기가 싸해지려고 해서 제가 백숙이나 먹으러 가자고 남편의 설교를 겨우 끊었어요. 결국 저희는 근처 백숙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원두막식으로 한 테이블씩 떨어져 있는 구조였고 옆에 다른 테이블엔 다른 손님들이 음식 나오길 기다리며 고스톱 같은 걸 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저희 음식이 나왔고 남편이 혼자 차에 가서 한참을 안 오길래 가봤더니 계곡에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많은데 단속 안 하냐며 민원을 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고스톱 치던 분들도 전부 신고했고요. 거긴 남편이 총각 시절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친구가 고기를 준비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왜 면전에 대고 그러는지. 괜히 가서 기분만 상하고 돌아왔네요. 이날 이후로는 부부 동반 모임이나 여행은 절대로 안 가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싸웠던 사건도 적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친정아버지가 소주 한 잔 걸치시면 전기구이 통닭을 사들고 오셨던 추억이 있습니다. 트럭에서 파는 전기구이 통닭, 요즘은 보기 힘든데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매주 목요일마다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팔고 계셔서 목요일만 이쪽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씩 먹고 싶어서 목요일을 기다렸다가 사 먹곤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트럭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오셨나 하면서 나가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닭 아저씨 오셨나 나가보는 길이라니까 어차피 가도 없다고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일찍 들어갈 테니 치킨 시켜 먹자면서요. 설마 그 아저씨도 신고한 거 아니지 했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거기서 장사하는 거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장사하길래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날은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쌍욕까지 퍼붓고 싸웠습니다. 통닭 사오면 늘 저보다 자기가 더 환장하고 먹어놓고 저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심정이었냐면 그렇게 한바탕 싸운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입 벌리고 퍼자는 남편 얼굴을 보니 두 번 다신 신고 못하게 그 입을 용접기로 봉인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이랄까요. 글로 다 적자면 책 한 권은 나올 만큼 남편의 신고 업적은 차고 넘치지만 적으면서 다시 또 스트레스 받고 읽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듯하니 이만 적겠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이 많던데 이미 여러 번 설득을 해봤으나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옳다는 그 확고한 신념이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렇게 신고하는 사람도 세상에 필요하다는 댓글도 제법 있던데 옆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신고에 꼽혀 사는 남편을 바라보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어쩜 그리 지치지도 않고 신고할 일들을 찾는지. 그 때문에 큰 싸움이 여러 번 나다 보니 아파트에도 가게 근처에도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누가 찾아와 보복할까 겁도 나고요. 이혼만이 답인 것 같네요. 답답한 마음 하소연하듯 적어본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감해주시고 같이 욕도 해주셔서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입사한 지 오늘이 딱 4개월이고 중고 신입입니다. 제 사수가 있는데 같은 여자이고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비슷하지 않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초반엔 사수가 파일 공유만 해주고 자신은 알려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가끔 있어서 일을 배우기가 힘들었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거든요. 집 가서 혼자 공부하고 정리하고 주말에도 일해서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혼자 찾아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수는 항상 제 모든 일에 간섭하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컨펌이죠. 제가 담당자로 뽑혔지만 실질적인 담당은 사수였고 저는 사수의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 사수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시작과 끝을 계획한 업무를 본인 마음대로 저 모르게 수정하기도 하고 협업하는 타 부서에 본인이 직접 개인 메신저로 지시하고 공유하지 않아서 저는 바보같이 타 부서 사람에게 못 들으셨어요? 라며 듣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회사를 다니는 걸까? 저 사람을 위해 다니는 걸까? 내 발전과 회사를 위해 다니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한계에 달았을 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요. 사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게 마음에 든다고? 왜? 라며 비아냥댔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답인데 감히 다른 의견을 내? 라는 식으로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저는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수는 그때 기분이 나빴는지 그날 이후부터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원래 하나하나 간섭하던 일들을 마치 너 알아서 해봐라 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제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둘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리는 심지어 바로 옆자리고 저희는 칸막이가 없어요.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시고 뭘 물어보면 예전 같으면 쳐다보고 대답을 해주거나 했는데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회의실에선 아예 저를 등지고 앞만 보면서 대답해줍니다. 사수는 편하겠죠. 오래 다녔고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시방석이고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본인이 타부서와 협업하고 관리하던 업무를 하루아침에 손을 놔버리고 저한테 떠넘기니 어안이 벙벙하죠.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말도 걸어보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항상 그 사람 포함시켜 공유하고 심지어 부서장님께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회의감이 들어도 1년은 버티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신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다니고 혼자 일하고 공유조차 안 해주는 사수 때문에 지치고 힘드네요. 예전 같으면 싸가지 없어도 땡땡씨 이거 체크해봐요. 할 일들을 이제 혼자 다 합니다. 저한테 말 걸기 싫은가 봐요. 여태 다닌 4개월이 아까워 고민되는 것인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이 되어 퇴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버티는 게 맞을까요? 사수와 다시 친해질 방법은 직접 대화해서 이유를 물어보고 풀거나 부서 이동을 하는 방법뿐인데 대화는 솔직히 더 큰 얘기거리를 만들까봐 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과 친한 분들끼리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면담하자고 하면 분명 언성이 높아질 거고 그들끼리 또 제가 나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사수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의견이면 누구든 쏘아붙이든 말해서 언성이 높아져요. 사수가 한숨 쉬거나 타자칠 때 혼잣말할 때 움찔거리고 다른 사람과 내 욕을 메신저로 주고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고 너무 작아져요.
이러다 정신병이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저의 모든 신경이 다 사수의 행동에 집중돼요. 오늘도 혼자 밥 안 먹고 앉아있으니 사수는 밥 먹으러 친한 사람들끼리 나가버리고 외근 나가는 스케줄도 다른 사원분께 말하는 걸 엿들어서 알았어요. 일만 하고 싶은데 일보다 이 사람의 정치질과 행동에 제 모든 말초신경이 반응해서 힘들어요. 퇴사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추가. 우선 너무 많은 공감과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쓰고 나니 좀 우울했던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읽어주시기만 해도 감사했을 텐데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올린 이후에 몇 가지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글을 추가해요. 그 사이 사수와 저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인사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닌 무시를 하고 다른 사람에겐 인사를 해주는 걸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제가 인사할 땐 아무 말 안 하고 일하다가 다른 사람이 인사하면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네요.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사람이 참 눈에 보이고 들리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거시고 저도 딱히 인사 외엔 말 걸 일이 없어서 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인사 잘하기, 먼저 말 걸기 등이었는데 효과가 없네요. 사실 억울하기도 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행여 있더라도 짚히는 게 있다면 의견 제시인데 그때 저에게 가장 화나셨을 거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도 업무 공유를 여전히 안 해주십니다. 제품 출시가 되었는데 사수에게 샘플이 있는데 전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참 웃기죠. 그 제품에 대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사수가 샘플을 공유 안 해주니 직접 물어보면 주겠지만 그 태도와 행동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네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데 날 싫어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려니 지옥이 따로 없네요. 무엇보다 더 느낀 건 방관자들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고민을 말했던 부서장님은 여전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느끼시는 거 분명한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 말을 안 해요. 타 부서분들도 사수가 저에게 공유 안 해주는 거 뻔히 알면서 사수랑 의논해보시고 말씀 주세요 하시네요. 그분들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제 피해 의식이 커지고 커져 결국 그런 오해까지 하게 됐네요. 아무래도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공공의적인 팀장이나 사장 등이 있고 직원들끼리 친하면 참고 무조건 다녔을 텐데 직속 사수의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아무도 도와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보고 포기해야겠다 싶어요. 무엇보다 최근 가장 심해진 건 사수와 친한 분들과 지나가며 인사하거나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말했고 인사도 아무 의미 없는데 저 혼자 왜 쌀쌀 맞지? 날 싫어하나? 라는 생각에 일하기 전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유일하게 친한 분께 항상 그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퇴사 얘기하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퇴사나 부정적인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많이 힘들잖아요. 하여튼 아무래도 퇴사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늘 올라오는 것만 재미로 눈팅하다가 저도 한번 고민을 털어놓고자 씁니다. 저는 20대 중반이고 제 와이프는 저와 동갑입니다. 짧게 연애 도중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되어 서로 낳자는 합의하에 제가 수중에 있던 돈으로 미니 3룸에 보증금 걸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임신 소식을 처가에 알리며 지우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희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지우라는 말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 어머니는 마음이 돌아서더군요. 아버지께서 좀 엄하시고 위치도 위치이시고 아무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 비울 때 한 번씩 어머니 뵙고 식사 자리를 갖게 되고 명절 때 아버지 계신 자리도 찾아뵙고 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아이가 태어났네요. 얼마나 기쁘던지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 후 아기 보여드린 후부터는 풀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찾아뵙고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 술을 마시게 되고 같은 지역이지만 대리비가 아까워 어쩌다 보니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참고로 저는 외박하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 집에서 놀다 자고 오고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집에서 자야 푹 잔다는 느낌이고 밖에서 자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 이후 평일에도 가서 자고 오는 게 다반사. 한 번 가면 며칠씩 묵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중간에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자는 게 좋다고요. 참고로 거기 가서도 뭐 눈치 주거나 일 시키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집에서 자는 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평일에는 어쩌다 보니 안 가게 되었는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카톡에 전화에 안 오냐는 둥. 이게 옆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저도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는 저희끼리도 좀 보내고 싶고 집에서 낮잠도 자고 하고 싶은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안 싸우던 저희 부부가 한 1년 반 정도를 주말만 되면 서로 예민해지고 날서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물론 집사람도 얘기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가는 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때뿐입니다. 주말만 다가오면 언제 올 거냐, 안 오냐, 만약 한 주 건너뛰고 가게 되면 손자 까먹겠네, 얼굴 까먹게 하려 그러냐 라는 식으로 눈치 줍니다. 제가 주말에 일을 늦게까지 하게 되면 집사람과 애기 쏙 빼서 데려가세요. 저도 주말만 기다리고 보고 싶은 입장인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보다 못한 처제가 장모님께 한 소리 했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요즘 누가 매주 오고 가라 하냐. 너무 심하다. 형부 힘들어한다. 주말에 좀 쉬어야지 않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놀다가 저녁 먹고 가려고 하면 자고 가지. 그냥 가게. 이런 식으로 뾰루퉁 해주시고 장인이 오히려 피곤한데 빨리 가서 쉬라 해주세요. 장인은 제 생각 많이 해주십니다. 손주 보고 싶으셔도 그냥 묵묵하시고 별 말씀 없으신데 장모님이 너무 닥달하셔서 집사람과 싸울 때마다 저보고 직접 얘기하라 하는데 저는 시댁 쪽은 제가 대변하고 처가 쪽은 집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말만 다가오면 쉰다는 기쁨보다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젠 사니 못 사니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그때 저는 그 근처도 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많이 힘들었네요. 어디 부끄러워서 정말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참고로 저는 임신한 후 친구들 연락 거의 끊다시피 하고 회식 안 나가고 가정에만 충실했어요. 지금까지 주말에 친구 만나러 한 번 나가본 적 없습니다. 육아 집안일 잘 도와주는 편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집 쪽에서는 강요 없습니다. 주말에 갈까 하면 오히려 피곤할 건데 집에서 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집사람도 저와 마찬가지로 잘 안 나갑니다. 일하면서 중간중간 쓰느라 두서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집사람과 싸울 때마다 본인들이 오시면 되지 않냐. 처가 살해하는 것 같아 싫다. 한 번 가면 집에 가고 싶어도 눈치 보여 가자 소리 못하고. 한 번은 작년 여름 비 엄청 많이 내리는 날 금요일에 조금 일찍 퇴근하고 비를 많이 맞아 몸살 기운이 있어 애기랑 같이 초저녁까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선 안 오냐고 닥달하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싶다니깐 시큰둥.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르는데도 싫은 소리를 잘 못해 결국 갔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그리 가깝지만은 않아요. 편도 20km 정도, 왕복 50분 거리입니다. 차 안 막히면요. 주말만 되면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놀고 쉬고 싶다 매번 얘기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정편 드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두 번째 추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심 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 인사 먼저 드릴게요. 요 근래 저도 저희 쪽 가자 눈치 주니 집사랑은 뭐 별말 못하고 있고요. 장모님도 뭔가 시큰둥하긴 하신데 아직 별 말씀이 없으세요. 댓글에 해주신 조언 대부분 다 써먹어 봤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거 빼고요. 이것만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만약 집사람이 처가에서 저녁 먹고 가라고 퇴근하면 오라는데 질문하면 저는 피곤하다 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집사람 시큰둥해지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제가 90%는 져주다가 이제는 잘 안 지거든요. 그래서 이젠 본인도 싸우기 싫은지 중간에서 제 편도 잘 들어주고
이해도 나름 잘해줍니다. 그냥 장모님이 너무 극성 맞은 것 같아요. 이 문제 아니라면 정말 싸울 일 없고 저랑 코드도 잘 맞아서 잘 놀고 잘 사는데 한 1년간 폭삭 늙었네요. 이혼 얘기까지 오갔으니까요. 직장에서도 별거 아닌 거에 신경질 나고 어디 풀 데가 없으니 쌓이기만 하고 집안일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큰 힘 얻고 많은 지혜를 배우고 갑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 힘차게 이겨내시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